프랑스는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IMF의 구제 구명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올해 한국이 프랑스를 추월한다는 게 IMF 계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손인석의 머니워치 5번째 시간을 맞아서요, 프랑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하면은 유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큰 선진국인데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랏빚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경고가 나왔고요. 급기야는 IMF 구제 금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빚더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빚의 함정에 빠졌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올해 2월 들어서 3조 5,250억 유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화로 바꿨을 때 6천조 원이 넘습니다. 프랑스인 1인당 약 8,9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토당 6,405유로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원화로 계산해 보면 1시간에 400억 원 가까운 398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9,556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랏빚을 프랑스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보면요, 2024년 말에는 프랑스 GDP 대비해서 113%였고요. 2025년 말에는 118% 수준이 됐습니다. 이후에서 프랑스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더 높은 나라가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원래 예전부터 아주 재정이 안 좋았고, 근년에는 재정개혁 프로그램이 들어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프랑스는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격의 강도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프랑스 재무장관이 IMF의 구제 구명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프랑스의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나랏빚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빚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있지 않습니까? S&P 기준으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A 플러스 등급으로 제일 위에서 5번째 등급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영국, 벨기에보다는 2단계가 낮고요. 체코와 쿠웨이트보다도 1단계 더 낮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하고 중국과 동급이거든요. 근데 2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하고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등급씩 떨어져가지고 2년 사이에 이제 2등급이 더 떨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국가 신용 등급이 빨리 떨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채금리도요, 프랑스한테는 상당히 창피한 수준인데요. 국채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의 신용도를 말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국채를 발행할 때, 쉽게 말해서 나랏빚을 낼 때 금리를 적게 줘도 되냐, 많이 줘도 되냐, 이제 이걸로 보는 건데요. 국가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 적게 줍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올랐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면요, 프랑스가 연 3.44%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재정위기로 신임했고 더 못 사는 나라라고 알려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 더 높습니다. 프랑스의 신용도가 더 낮다는 얘기죠. 그리스는 연 3.47%고요. 이탈리아는 연 3.5%인데요.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은 미국, 영국, 호주는 국채금리가 프랑스보다 더 높지만, 이 나라들은 이제 물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같아서 기준금리도 같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에는 0.9% 성장을 했고요. 그 전년에 2024년에는 1.1% 성장을 했습니다.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 자체가 다른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서 되게 낮아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요. 최근 들어서 EU의 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내놓은 자료를 보고 프랑스인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를 계산을 해보면 프랑스가 처음으로 EU 평균보다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EU에서 독일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EU 평균보다도 프랑스인들이 더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유로스타트에서 EU의 평균적인 1인당 구매력을 100으로 지수화했을 때 프랑스가 98로서 평균보다 미달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도 98로 거의 같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가 더 작은 나라고 더 못 사는 나라다라고 한 수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 자체가 거의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사에서 네덜란드는 134, 벨기에는 117, 독일은 116으로 나와가지고요. 프랑스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확실히 더 못 산다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는데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EU 회원국 중에 굉장히 작은 나라인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가 9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중에 하나인 르피가로는 프랑스가 키프로스보다도 더 가난해졌다고 충격을 포시하는 그런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인당 구매력 기준 GDP로요. 올해 한국이 프랑스를 추월한다는 게 IMF 계산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로 우리나라는 G7 국가 중에서요. 맨 처음 일본을 추월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추월했고 재작년에는 영국을 추월했는데요. 올해 프랑스도 추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의 5대국 중에서 독일을 뺀 나머지 4나라는 모두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일상에서 국민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능력, 그 여유를 우리나라가 다른 웬만한 유럽 국가들을 다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가 이제 국가 채무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이게 이제 30%인데요. G7 국가 중에서 단연 제일 높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인구 1000만 명 정도 되는 소규모 국가를 빼면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복지에 쓰는 돈 중에 절반가량이 연금에 들어갑니다. 프랑스가 연금을 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연금 기금은 이제 옛날에 바닥나서 없는 거고요. 한 해 동안에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직장인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낸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모자라면 정부가 채워서 약속한 돈을 은퇴자들한테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의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은퇴했을 때 한참 일하던 때의 월급에 대비해 가지고 연금을 70% 이상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웃 나라인 독일하고 영국은 각 5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직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싶어 하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정부 재정에서 쏟아줘야 될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작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충격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많이들 놀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성인 인구 1인당 평균 소득보다 1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월급보다 은퇴한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이 받는 연금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웬만한 선진국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연금 혜택 말고도 갖가지 수당 제도가 되게 좋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가 굉장히 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혼이고 무자녀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직 후에 1년 후에 받는 실업급여가요, 소득 대체율이 6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받다가 퇴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때 1년 후에 6,6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건데요. 이 비율이 OECD 평균이 4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영국은 17%, 미국은 9%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서 실업급여가 프랑스가 엄청나게 후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재정이 나빠진 거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급격하게 나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면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분이 1981년에 집권을 해가지고요. 1995년까지 14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활동을 할 때 현지인들을 만나보면 미테랑 대통령이 너무 오래 집권해서 프랑스가 나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 헌법이 시행된 1958년 이후에 첫 좌파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 정책을 밀어붙였는데요. 민간 기업과 시중은행을 대거 국유화했고요.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을 많이 늘렸는데요. 이분이 재임하는 14년 동안 공무원이 순증한 규모만 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을 나쁘게 만들었던 거는 1983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갑자기 낮췄던 것입니다. 퇴직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될 나이를 65세에서 갑자기 60세로 확 낮추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연금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5년을 앞당겼냐면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탁상 공론이었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퇴직을 시키면 그 자리를 젊은 사람들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청년 실업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새로 얻게 된 영향은 크지 않았고요. 갑자기 퇴직하게 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연금을 주느라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게 된 부작용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재정을 나쁘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되니까 사르코지 대통령 때요.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홍역을 많이 치렀고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이 더 나빠지니까 이거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고 했는데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번 빨리 은퇴하는 게 이제 굳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늦게까지 일하는 걸 싫어하게 된 겁니다. 미테랑 대통령 때를 더 말씀드려보면요. 1980년, 그러니까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기 그 직전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독일이 22%였고요. 이탈리아가 19%, 영국이 18%였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복지에 쓰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4년 동안 16%에서 28%로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 비율이 미테랑이 퇴임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30%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프랑스 복지는 미테랑 혼자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미테랑 집권 기간에 22%에서 56%가 될 정도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공무원이 많은 나라인데요. 공무원들의 월급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이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됩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요, 프랑스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21%에 달합니다. 미국이 15%, 독일이 11%인 것과 비교를 하면 프랑스는 이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프랑스 전체 공무원들은 57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약 130만 명 정도거든요. 프랑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 30%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4.4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랑스의 공무원들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공무원들한테 준 급여가 3,576억 유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62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안 나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연금도 그만큼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연금 개혁에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1990년대 후반에 IMF 구제금융 시기가 됐을 때 막 금반지를 모아서까지 나라를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나라가 한 번도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료로 많이 원청 진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가처분 소득이 낮습니다. 이게 프랑스 국민들이 구매력이 낮은 이유기도 한데요. 그래서 복지 혜택이 더 줄어들게 되면 정말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 사회 구조의 차이가 우리나라랑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래된 수백 년 된 이제 귀족 가문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계급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데요. 사회 지도층하고 귀족 후손들이 사회 상위 계층으로 쭉 살아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평범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거든요. 연금을 풍족하게 받고요.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건데 이거를 줄인다고 하면은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 깨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인다니까 격렬하게 프랑스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재정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마크롱 행정부가 부자들한테 감세를 많이 해줬다는 걸 꼽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줬다는 이유로 이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입장에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롱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 사회당 정부에서는 부유세를 높게 매겨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부자들이 스위스나 벨기에나 이런 이웃 국가로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동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 혜택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경우 되게 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크롱이 집권해가지고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거의 다 없앴고요. 마크롱 입장에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제 부자들이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지책을 쓴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재정을 나빠지게 한 측면이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굉장히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혜택을 줄인다고 그러니까 이 마크롱의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오래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군대를 가고요. 늦게 취업을 하니까 20대 중반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군대도 안 가고요. 그리고 대학도 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만 22세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게 이제 62세까지였으니까 40년을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거를 2년 더 늘려서 64세까지 일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컸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던 거에 비해서 연금 받는 게 70%가 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퇴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오래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연금 개혁에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프랑스의 이제 재정 위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데요. 국가적 역량에 맞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긴 하지만 국가 부도가 난다든가 실제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는 유로화를 씁니다. 유로화라고 하는 거는 달러와 다음으로 굉장히 힘이 센 이제 기축통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웃 나라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하고 몸을 묶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위험해지면 이웃 나라들의 힘을 빌릴 수 있고 EU의 우산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통화가 아닌 원화를 쓰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특파원을 할 때 이제 프랑스의 재경부 공무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네 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그쪽 상대방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프랑스는 재정적으로 위험해지면 수많은 해외 영토를 팔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아직도 생각보다 해외 영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데요. 뉴칼레도니아의 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에 가면 레이니옹 섬하고 마요트 섬 같은 큰 섬들이 있고요. 또 남미에 가면 영화 빠삐용의 배경이 됐던 프랑스령 기아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랑스가 극한의 위기로 몰린다면 이런 해외 영토들을 정리를 하거나 이런 해외 영토에 외국 군대가 와서 정박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역항을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주고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최대 무역항이 피레우스 항이지 않습니까? 이 피레우스 항의 운영권을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있고 이런 해외 영토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큰 재정 위기가 오면은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